각하 3번 배웅할 방송 다스베이다 제 124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비 오는데 밖에 비 맞고 서 있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조치해. 최백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광주요? 예, 강연하러요. 아, 예. 전국에서 나를 원한다 이거지, 전국에서. 자, 오늘의 주제는 몇 페이지나 되죠? 우리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죠. 한국은행이 발표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전기 대비, 1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게 이제 마이너스 3.3%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변했는가. 그게 이제 마이너스 2.9%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3.3이 크니까 마이너스 3.3%를 부각시켰죠.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얼마나 나빠졌는가 보려면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렇게 비교하는 게 객관적이겠죠. 마이너스 2.9%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장난을 한 거고. 그리고 외환위기 터졌을 때요. 당시에 마이너스 5.1%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최악이다. 이런 식의 막 보도들이 쏟아졌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래도 한 자리 숫자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내에서 방어를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무슨 막 25% 이렇게들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방을 한 거죠. 중국이 1년 전에 비해서 3.2% 나왔는데 재정 투입을 엄청나게 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재정 투입을 가장 적게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만큼 뿐이 재정을 투입을 안 했을 때 중국의 성장률은 1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정 투입까지 고려하면 우리가 제일 나은 거죠. 사실상 세계 챔피언. 예. 챔피언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데 그냥 숫자만 가지고 꼬꾸라진 경제, 예. 역성장 쇼크. 이 성장률이라는 수치를 대공황 터지면서 계산하기 시작해요. 대공황 터질 때부터 이제 그때 미국이 마이너스 12.4%였어요. 지금 미국은 그보다 더 나쁜 상태거든요. 그럼 미국은 역사상 제일 최악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경제가 꼬꾸라진 거면 다른 나라들은 다 무덤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런 점에서 보도가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 때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이 낫다 이렇게 보도했을 거예요. OECD 전망치라든가 세계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들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접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찾아봐서 접하고 조중동이 거짓말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이 너무 가는 사이트만 가서 그래요. 쟤들은 거짓말로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둬놓는 거죠. 근데 그런 언론이 너무 많아. 그리고 걔네가 더 큰 미디어들이야. 그게 문제죠. 궁극적으로는요. 자기 무덤 파는 거라고 사실은요. 그래서 참 측은하게 느껴져요. 측은하게. 측은하죠. 제가 이제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두 가지를 제가 소개했잖아요.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3%하고 1, 4분기 대비 마이너스 3.4. 2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9%. 예. 근데 마이너스 3.3% 중에서 내수가 0.7%를 만들어냈어요. 수출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4.1%. 아, 그러니까 내수는 오히려 0.7이 올랐고 예. 수출이 안 좋아서 예, 이걸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3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런데 이제 내수 중에서 민간 소비가 대부분이야. 가계 소비죠. 내수 중에 민간이 0.6을 차지했다. 예. 1분기 대비해서 0.6%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네. 뭐겠습니까요? 5월달에 준 긴급재난지원금 그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로 한번 봐보세요. 네. 마이너스 2.9% 내수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상태예요. 그 얘기 뭡니까?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작년 수준을 보완하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한 번 정도 12조 2천억 원 준 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도표로 보여준 거예요. 1분기 때 마이너스 3.1이었는데 0.6으로 이걸 플러스로 반전시켰잖아요. 1, 4분기에 민간 부분에서 마이너스 3.1이었는데 재난지원금 0.6. 효과 덕분에 0.6 상승하였다. 네.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0.8에서 마이너스 2.0으로. 작년과 비교하자면 여전히 부족하다 이거죠.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나마 방어한 게 저 이제 민간 소비라 이거예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지원하게 되면요. GDP 한 2.7%를 끌어올려요. 마이너스 성장률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그거 해봤자 국가 부채는요 0.5%뿐이 안 증가해요.
GDP 대비요. 그러니까 만약에 1차하고 똑같은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면 예. GDP의 2.65%가 증가했을 텐데 예. 그러면 대부분을 상쇄시켰을 것이다. 예. 재난지원금 주는 거 조중동이 반대하잖아요. 왜 반대? 성장률 더 떨어지라고 하는 거죠. 뭐. 그거 주게 되면 성장률 올라가게 되면은. 세계 1등 할까봐. 그러니까. 그거 꼴 보기 싫은 거지. 그 꼴 보기 싫은 거 맞죠? 성장률을 나쁘다고 지적하려면은 재난지원금 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싫잖아. 그렇지. 왜 그 싫다는 얘기는 뭐냐? 문재인 정부가 경제 성적이 안 좋길 바라는 거예요. 성장률이 걱정되면 재난지원금 한 번 더 주자고 그래야 더 되는데. 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봐야 국가 부채는 적자는 GDP 대비 0.5% 안 증가해. 충분히 우리가 예. 감당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선진 국가들은 다 지금 120% 넘고 막 다 이런 상태. 세계에서는 한국이 제일 낫다는 거를 다들 인정하고 앉아 있는데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외국에서 보면은 저 코미디라고 코미디요 진짜 코미디라고요. 외국에서 다들 어디 모여 앉아 있나요? OECD든 IMF든 블룸버그든 뭐 다들 저기 이제 한국이 지금 제일 낫다고 지금 다들 합창들 하고 앉아 있는데 자꾸 앉아 있다 그러시니까 어디들 앉아 있나? 자, 일단 넘겨보시고요. IMF가 우리나라는 GDP 대비 마이너스 3.9고 올해 이제 그러니까 재정 투입한 게 미국은 마이너스 23%. 지금 미국은 한 차례 더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9가 됐는데 네. 그래서 정부 부채가 41.9에서 49.5로 증가하는데 싱가포르는 7.6%다. 네. 미국과 비교해보자. 미국은 재정 수지 마이너스 23.8이고 그래서 부채가 100%에서 141%가 됐다. 32%가 늘어났다. 중국을 봐보세요, 중국. 우리나라보다 한 8.2%더 투입하는 거죠, GDP 대비. 엄청난 돈들을 투입하는 거네요, 지금. 네. 전부 다. 그렇죠. 근데 전부 우리만 다. 가장 지금 투입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예요. 앉아있고. 누가 앉아있는 겁니까? 재경 쪽의 관료들이. 기재부죠.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그러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 2차 없다. 자영업자들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들 쓰러지게 되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요. 호미로 막을 거 모르도 못 막는다 이런. 언제쯤 한 번 더 투입해야 된다? 추석 때? 아니에요. 지금 한 번 줘야 되고 추석 때 또 한 번 줘야 되고 연말에 또 한 번 줘야 되고. 연말에.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성장률 플러스로 된다니까요. 2달에 한 번씩. 예. 저는 원래 그랬잖아요. 5월 달에 줄 때 7개월 쭉 쫙쫙 주자. 그럼 GDP 대비 한 5%분이 안 증가한다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그 얘기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지역화폐로 주자 이거예요. 그럼 다 안에서 쓴다 이거예요. 그거 안 쓰면 자기 손해인데 안 쓰겠어요? 김홍정 원장 나와서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얘기 할 텐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금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공격적이더라고. 예. 예. 지금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경제가 붕괴되고 앉아있으니까 미국도 지금 1200달러씩 더 주려고 지금 추경하고 앉아있잖아요. 추경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또 주려고요. 서 있는 사람이 없어. 다들 앉아 있어.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데 그것은 우리 재경 관료들의 상황 인식 문제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후하게 가면서 자영업자라든가 가게한테는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또 한때 그래 뭐랬습니까? 70%만 줘야 된다고 계속해서 땡깡 부리고 앉았잖아요. 예? 그걸 대통령이 이제 정리해가지고 또 무마됐지만은 예? 일부만 줘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이 재난지원금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오히려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 중심을 딱 잡아주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 문제도 기재부랑 강남 그린벨트 개발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정리를 했잖아요. 오늘도 홍남기 부총리가 2차 없다. 이게 자기 돈입니까? 참나 진짜. 이게 자기 돈이냐고 홍남기 개인 돈입니까 이게. 국민들 잠시 맡긴 거예요 정부에다가요. 세금으로 맡긴 거라고요. 근데 왜 그걸 자기가 멋대로 결정하려고 하냐고요. 자기 월급에서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나 참. 경제부총리는 어디 앉아 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자, 자, 넘깁시다. 예고 없이 훅훅 들어오시네. 그리고 야 이거 누가 그렸는지 아주 야. 제 팬이 그려줬습니다. 야. 중앙일보에서 소주성 때문에 소득주 성장이라는 얘기죠. 소득주 성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후퇴했다고 12위까지 떨어졌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니까 우리가 지금 9위로 진입하는 게 확실해집니다. 10위권 안으로 들어간 건 지금 역사상 처음인 거예요. 다른 나라가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보다 앞에 있었던 캐나다, 브라질,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곤두박질 치니까는 여기 노란 글씨로 해놓은 게 2대1, 2가 보도한 건데
원달러 환율이 1250에서 1260원 유시시 3만 달러 밑으로 수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밑으로 추락한다. 근데 넘겨봐 보세요. 이게 환율이에요. 자, 미국의 달러 가치가요. 빠르게 폭락하고 있어요. 네. 3월 20일 날 103.7로 정점을 찍고 93.4까지 떨어진 거예요. 주요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의 맥인 거예요. 비율로 따졌을 때. 지금 달러가 왜 그러냐. 계속 돈을 찍어대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끌고 가다 보니까 미국 경제 저러다 괜찮겠는가. 달러에 대한 신뢰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가격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 달러 가치가 4개월 동안에 9.5%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는 한 5.2%가 상승한 거예요. 2대1에서는 3만 달러 붕괴된다. 소설을 쓰고 앉아있으니까. 예? 오늘 화 많이 내시네.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9%로 예상되고 앉아있고, 러시아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예상되고 하니까 이게 역전되는 거죠, 역전. 순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사이즈에 비해서 참 대단해요. 그렇죠. 인구로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로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 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라고요. 브라질,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당당하게 지금 10위권 안으로 진입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올해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을 한 결과인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요. 예? 좋았어. 자. 그래서 처음으로 구위가 되고. 예. 오늘의 요점은 최소한 2번은 더 줘야 된다. 재난지원금. 9월이 아니라 휴가쇼 때 한 번 줘야 되고 추석 때 한 번 9월 말에 추석이 오거든요. 추석 때 한 번 주고 연말에 한 번 주면은 3번. 예, 교수님 원하시는 거 3번. 성장률 한 플러스 한 2, 3%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 나를 경제부총리 시켜라. 아이, 그건 노땡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분무게, 넌 아직 착즙할 수 있는 당도가 못 돼. 아니야, 나도 착즙할 수 있어. 양분이나 더 먹고 와. 뭘 모르시네. 야, 너 비타민 까봐. 비타민 P와 폴리페놀은 풋귤일 때 더 풍부합니다. 유망진 풋귤. 무시하지 마라. 딴지마켓에 입점된 몸이시다. 들리시나요? 고백 한우가 구워지는 소리. 진한 육즙과 쫄깃한 식감까지 폴중심의 사료로 키운 안티마블링 고백 한우. 명절 선물, 기업 선물로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저지방 한우 네이처우다 고백 한우. 이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어디 보자. 내가 너희 둘의 궁합을 보아하니 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는구나. 잘 맞는 톳과 두부가 만나 만들어진 톳두부 스낵. 100% 제주 자연산 톳과 국산 콩, 햇섭 공정을 통해 만든 제주 코시롱 톳두부 스낵.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자, 신년 기장 오시겠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는 이제 사모펀드는 권력형 범죄도 아니고 무자본 MA, 주가 조작, 사실상 거의 다 날아갔단 말이죠. 남아있는 게 표창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표창장 가지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표창장 관련해서 동양대에 장 교수님이 이거 이렇게 해서 위조 안 된다 라는 주장을 법정에서도 하셨고 우리 장용진 기자가 아니라 장용진 기자의 후배 김태현 기자가 설명을 듣고 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한 내용을 김태현 기자가 나오라고 했는데 굳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김태현 기자가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기자는 EJ 같습니다. 장 교수님이 동양대 20년 근무하셨던가? 예. 그러니까 사정을 너무 자세히 아시는 분이야. 이걸 초기부터 계속 팔로우업을 해왔고 본인은 모든 걸 고려한 결과 표창장 위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신 분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설명해 주시죠. 김태현 기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이게 이제 그 동양대 일반적인 상장 양식입니다. 아, 아래 한글에? 네. 이렇게 칸이 다 채워져 있어요. 날짜 옆에 저 빈 공간이 있죠. 네. 저기에는 은박이 들어가야 돼요. 아, 여기에 은박이 들어가고? 저 네. 위쪽에는 그 학교 로고가 들어가야 돼요. 아, 여기 로고가 들어가고? 예. 이것을 조금만 잘못 침범해버리면은, 예.
로고를 침범하거나 음박이 망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표가 어그러진다. 네. 자, 이게 이제 조민 씨의 표창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동양대학교 총장 재성의 이 부분을 잘라서 넣게 되면 깨져버리죠. 양식이 깨져버리거나 아,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그나마 제일 쉽게 한 거예요, 이게.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손대면 깨진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조원 씨 아들 건데요. 요걸 잘라서 붙이면 깨진다. 지금 검찰의 주장은 네. 요거를 스캔해가지고 네, 하단부를 오려내서 오려내서 여기다 딱 갖다 붙였다. 붙였다고 주장하는데 예. 그러면은 이 표가 깨진다. 깨지는 거죠. 검찰이 했다고 주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 캡처하면 PNG로 바뀌잖아요. 그림판에 붙이는 거. 그렇게 일단 화면을 캡처를 해서 만든 다음에 그 전체를 MS 워드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일단 일단 왜 정경심 교수가 MS 워드밖에 못 한다고 하니까 MS 워드에 갖다 놓은 다음에 그걸 다시 PDF로 변환을 시킨다는 거죠. 변환을 시킨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 가지고 다시 한글에 있는 쪽으로 갖다 옮겨갔다는 거죠. 검찰의 주장은 캡처를 해서 확장자가 PNG라고 그림이 있는 것을 워드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PDF로 전환한 다음에 그걸 다시 아래 한글로 바꿔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한 단계 생략하셨어요. JPG 파일을 생략하셨어요. 어느 대목에서? PDF를 다시 잘라서 JPG 파일을 캡처를 하면 그림이 파일이 만들어져요. 근데 MS밖에 못 쓴다고 하니까 일단 MS를 넣어야 되잖아. MS를 넣어. 그걸 PDF로 전환한 다음에 다시 잘라가지고 JPG로 저장을 해. 확장자를. 그걸 아래 한글을 불러들인 다음에 아래 한글에서 저걸 만들어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요. 왜? 사실은 이 표를 안 깨고 하려면 아예 위에 그림으로 덮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표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PNG로 캡처한 거를 바로 거기서 JPG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불러오게 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라. 볼수 있고 맞아. 그냥 상장 하나 달라 그러면 안 돼? 아니 총장한테? 들어봐요. 왜냐면 이 방법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렇지.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그렇게까지 편집 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왜 워드로 해가지고 PDF로 한 다음에 JP로 저장한 다음에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 얘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 한 번만 타면 가는데 버스 타고 가다가 KTX 갈아타고 지하철을 갈아탄 다음에 영등포역에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시내버스 타고 부산까지 가기. 그런 거예요? 딱 그 상황인 거죠. 시내버스 타고 부산까지 가기. 자, 다음 얘기를 한번 뭐 타임라인 어쩌고저쩌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컴퓨터 한 대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컴퓨터 두 대에 나온 얘기를 조합한 거예요. 두 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대를 왜 왔다 그래 갔다 하냐고 왜? 컴퓨터 두 대를 놓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한 대는 밖에 있어. 게다가 두 대가 왔다 갔다 하려면 USB 포트 뭐 이런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록은 또 안 나와요. 그치, 이벤트 로그에 기록이 되죠. 그런 것도. 그래서 이거 포렌직을 할 때 네. 참여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포렌직을 할 때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놓고 마음대로 포렌직 결과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렇지. 자, 이거는 조원 씨, 그 조국 장관의 아들이죠. 조원 씨의 상장 파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조민 씨의 표창장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공소장에 보면은 이 조원 씨 상장의 하단부를 오려서 조민 씨 거를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저 표창장 하단부와 이 상장 하단부는 똑같아야 되죠. 그렇지.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양대학교 저 위치를 한번 보시죠. 동양대학교의 동과 양의 위치를 보세요. 다르네. 예, 자, 이 다음 여기는 양자가 이 동그라미 가운데 있고 여기는 동자가 이 동그라미 가운데 있네. 예, 글자 크기는 거의 비슷한데 위치가 틀리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만 확대해 봤어요. 자, 동자의 위치, 그 다음에 동양대학교의 저 글자와 이 음박 사이의 거리 네. 같다고 볼 수가 없죠. 하단부 오리는 이유가 뭡니까? 직인이죠, 직인. 아, 여기 네, 걸리는구나. 걸려버리죠. 예. 우리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밑에 게 아들 거잖아요. 아들 거를 올려서 붙인 다음에 직인을 나중에 찍은 거죠. 아, 근데 애초에 상장 용지에 음박까지 같이 찍혀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하단부를 잘라서 하면은
한번 밑에가 더 날아가겠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요 밑에 톱니바퀴가 날아가겠네. 검찰이 빠져나가려면은 포토샵을 이용해 가지고 저 부분을 지웠다라는 부분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거리는 안 맞고. 안 맞죠? 네. 근데 이 모든 것은 이거를 절대로 구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달라 그러면 안 돼. 구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표창한테. 본인이 거기 책임자잖아, 그 프로그램에. 조교가 얼마든지 표창장을 받아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런 표창장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원래. 오죽했으면 우리 김태현 기자가 상장 용지를 구해왔겠어요. 정말 구했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보여줬어. 동양대학교 거를 구해왔어요. 예. 상장 용지가 상장 용지를 예? 갖고 와야죠 여기. EJ에 가 있는 거 EJ에 상장용지는. 용지 지금 EJ 갔어요 지금. 그거는 이재를 보시고. 그러니까 상장 용지는 수북히 쌓여 있고 자기가 그 상장 하나 만들어 오라 그러면 조교들이 얼마든지 만들어 줄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인데 그리고 정경심 교수 얘기는 자기한테 그 권한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총장이 이런 프로그램 한 번 나와서 표창장을 일일이 누가 찍어. 당연히 위임하지.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밖에 있는 PC하고 안에 있는 PC하고 프로그램 여러 개 써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걸 왜 하냐고 왜. 시발. 노벨상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려면요 정경심 교수 컴퓨터 달인이에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있어요? 예, 이게 그 유명한 총장님 직인입니다. 위에 거는 약간 찌그러졌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은 저렇게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동양대 학자의 위에 획을 한번 보세요. 붙었죠? 여기는 보시죠. 예, 명백히 떨어져 있죠. 아, 히읗에서? 예, 히읗에, 예. 여기는 떨어져 있는 게 명확하게 아, 얘는 붙어 있는데. 보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벽 한번 보시죠. 차이가 있죠. 이 도장 두 개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겁니다. 아, 두께가 다르네. 다르네. 조원시 상장 하단부를 오려서 조민시 표창장 하단부를 만들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실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게 제일 확실한데요? 그러네. 두께가 달라버리잖아. 하나는 좀 얇게 시킨 거고, 이거는 두껍게 시킨 거네. 따라서 이거는 갖다 붙인 게 아니다. 지금 검찰의 주장은 아들 거를 모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막 사무실 안에 있는 PC하고 복도에 있는 PC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조작해가지고 몰래 했다는 거 아니야. 재미로 할 수도 있어. 이게 제일 확실하네요. 그대로 옮겼다면 이건 말이 안 되네. 저건 불가능하죠. 도장을 일부러 두껍게 만들 이유는 없잖아. 검찰도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저 네. 도장을 구해온 거는 김태형 기자고요. 저거 발견한 건 접니다. 자, 옛다 박수.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들도 이걸 꼭 발견했으려는 법은 없어요. 알려주셨어요? 휴가 가셨어요. 법원이 지금 휴정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요새 바쁘시니까 요즘 이 SNS 요즘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누구 또 고소했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한 문장인데 무서운 단어가 등장해서 따박따박. 네, 지치지 않겠습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었어요. 너무 무서운 말이야. 다스베이더 한번 나와야 되는데 나와줘. 장 교수님은 뭐래요?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깨지더라. 하나 시연을 해보신 거니까 그래서 시연을 해가지고 한 100여 장 정도의 파지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100번 실패하였는가? 네, 몇 번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다. 근데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장 교수님을 절로 모시려고 합니다. 예. 장 교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면은 도장의 위에 하고 밑에 보는데 원래 폭은 3cm씩이래요. 가로 세로 3cm인데 장 교수님께서 해보니까 위에 거는 3cm, 밑에 거는 2.6cm가 나오더래요. 2.9cm. 아래 위 길이는 달라져도 양에게 폭은 달라지지 않았겠구나. 그래서 여기 조원시 상장하고 조민시 표창장하고 해서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의 이 말의 길이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12.5cm, 하나는 11cm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것도 다르네 그러면. 보드를 갖다 붙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김태현 기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전화 한번 걸어봐라. 그러니까 저기 어디서 했느냐면은 저기 북부간선도로 아시죠? 북부간선 막 들어갈 때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막히니까 태현아 전화 한번 걸어봐.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부터 구리 갈 때까지. 그래서 결론은 안 됩니다. 네, 결론은 안 됩니다요. 안 됩니다. 굉장히 꼼꼼한 분이거든요. 참모펀드도 아니고 조국 입장에서 얼마나 열불이 나겠어. 자기 인생 통째로 부정당하고 뭐 장관에서 잘리고 부인은 감옥 가가지고 몇 개월 있었나 6개월 있었잖아. 딸 학교 퇴출시킨다고. 조국 장관을 괴롭히는 힘의 합의, 저쪽 힘의 합의예요 지금. 조국 장관을 왜 괴롭혔겠어. 정권 지지율 떨어지고 그리고 대권에 도전한다고 치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싹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양반이 일어나가지고 나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 다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이제 쭉 기사 보면서 가로치고 있을 거예요. 사형, 무기징역. 얘는 그래 표현의 자유니까 봐줘.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 SNS 보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말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형사고소를 등급을 그렇게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저는 도표 같은 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어디까지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는 것인가, 어디부터는 안 되는가, 그런 기준을 이제 만들게 생겼어. 학문적으로 정리할 것 같아 나중에. 기자 사회에서 지난번에 전화 온 거 말고는? 전화가 한 번씩 더 와요. 여기 형 좀 만날 수 있을까라도 연락이 오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 오랜 시간 동안 견뎌야 된다는 게 이건 너무나 참담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길게 보면 조국 장관한테 드디어 서사가 생겼다. 그전에는 뭐 성공 일로만 달려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좀 재수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난 굴곡이 생긴 거 아니에요. 소름. 김어준. 이제부터 또 우리를 또. 소름. 본인이 의지만 가진다면 전혀 다른 인생의 활로가 열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으아! 뭐 이러고 있는데 와 갑자기 막 멀리 이렇게. 고난 없이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대법원 딱 그 무죄 판결 난 다음에 요새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잘못했다고 100번 하시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서사가 갖는 힘이 있어요. 윤석열 총장 이 조국 전 장관을 응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나쁜 사람인데 반대편에서 보기에는 권력의 압박을 뚫고서 할 일을 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도 이제 자기만의 서사가 만들어졌고 장관만 열심히 잘하고 나왔으면 절대 안 만들어질 일이에요. 네. 소름 끼쳐요. 소름 끼쳐. 그 서사를 본인이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스토리를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사실 드물기도 하고 억지로 만들 수 없거든요. 예, 억지로 못 만드는데 그걸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죠. 한동훈이라고. 자기가 구속되면 정의가 짓밟히는 거고 자기가 구속되지 않으면 정의가 승리하는 거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참 영리한 사람이라고는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생각했어요. 영리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활극이 하나 나왔잖아. 활극. 뭐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한동훈 버전과 정진웅 버전이 있는데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러 왔거든요. 오늘. 네. 예. 유심칩 압수수색하러. 두 가지 버전을 다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첫 번째 버전은 한동훈 버전입니다.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여기 있다가 맞아.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그 다음에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 그런데 팔과 어깨를 잡고 얼굴을 눌렀다. 얼굴은 뭘로 눌렀을까요? 이렇게 누르셨나? 이게 이제 한동훈 버전이고요. 정진웅 버전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하러 갔던 검사예요.
예. 참고로 나이는 50대입니다. 그죠? 한동훈 검사장이 73년생, 정진웅 부장이 5살 위니까 53세. 예. 이렇게 된 거죠. 아까 같이 이제 몸을 날려서 몸을 날린 오셨는지. 분은 53세. 몸을 날리신 분은 예. 50세. 버전 2는 예. 먼저 그 한동훈 검사가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겠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사가 참여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전화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 유선 전화를 해. 사무실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굳이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를 누르면 뭔가 이거를 삭제시킬 수 있다. 삭제 프로그램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비밀번호 마지막 숫자를 누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팔을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팔을 뒤로 뺐대. 오. 그래서 이렇게 그러시면 안 넘어졌다. 됩니다. 이게 정진웅 버전입니다. 너무 리얼해. 그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 해가지고 몸이 뻐근해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것이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 쪽은 이렇게 나를 제압해서 독직 폭행했다. 그래서 또 고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무고 정진웅 부장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폭행이다. 마지막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휴대폰은 압수는 했다는 거예요. 압수를 유심 했다는 거고. 압수는 했다. 예. 근데 지금 압수수색 대상물이 유심칩이에요. 그러니까 유심칩으로 알 수 있는 건 누구랑 통화했는지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는지 하고 주소록 정도 요즘 저장이 되기도 하고 유심에 따라서는 위치 정보도 그쪽에 저장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 하나를 내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왜 힘든 일이었을까? 법리상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있었다 없었다 딱 하나만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적극적으로 휴대폰 다 열어가지고 야 봐라 이동재랑 나는 한 얘기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간단할 일을 왜 일부러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원래 그것도 오늘 오전에 소환해서 오면 그냥 임의 제출 받으려고 했는데 오전에 안 온 거예요. 안 오니까 이왕 받아놓은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니까 검사장이니 검사장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형사 제1부장이 직접 압수수색 현장까지 갔다가 몸을 날리신 거죠. 말을 하자면. 조국 전 장관 때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잖아요. 그 검찰에서 그거 안 쓰러졌다고 막 언론 플레이 했었잖아. 그때 누가 이렇게 양쪽 주장을 쫙 나열해가지고 전문으로 실어줬어요. 그때는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언론 기자들도 전부 다 검찰 쪽 주장을 가발 했었거든. 근데 지금 양쪽 다 쫙 실어줘요. 오히려 약간 한동훈 측 그 기사가 더 우세해요. 언론이 참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이 소위 법조 기자들하고 맺어놓은 관계들도 아마 지금 활용되는 것 같아. 당연하죠. 저는 이 액션이 법조 기자들한테 보내는 그 시그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핸드폰에 뭐 들었는 줄 알지. 법조 기자들이 겁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 안에 뭐가 많이 들었겠죠. 이동재만 그거 했을 것 같아요. 전력이까지 또 멀리 가시는 것 같은데. 멀리 가시네. 네, 멀리 가시네. 자, 저분 밖으로 내보내라, 저분.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장 기자님 멀리 가셨으니까, 다음 주 안 나오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PPL. 저축을 하긴 하는데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 설계가 필요하시군요. 재무 설계? 그거 보험이나 펀드 상품 파는 거 아닌가요? 두 바보의 재무 설계는 다릅니다. 두 바보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럼 전 종편을 사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재밌는 분들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 상담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른쪽 여기 원격 상담입니다. 오른쪽 원격 상담. 원격 상담은 비용도 저렴하게 책정되었다. 재밌는 분들입니다. 보지 보세요. 이분들 사진 볼 때마다 웃겨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재무설계 상담사 두 분입니다. 원격 상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애인에게 논이 주스를 내리라는 어명이요.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내위대에서 100% 유기농 논이로 만든 주스라 괜찮다 하셨소. 이럴 수가. 이 정도면 먹을만하겠소. 사근이 만극하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내위드 논이 주스는 더 이상 몸에 죄지지 말고 사시오. 새로운 걸 많이 만드네 여기 제주네이처에서. 프리미엄 유기농 논이즙. 논이즙이래. 논이즙. 유기농 논이. 논이라는 과일이 있나 봐요. 수확해서 6개월을 숙성시킨 후에 흑집한 100% 유기농이다. 논이? 들어봤어요? 건강식으로 먹는 과일인가 봐. 몸에 좋지만 특유의 맛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 그걸 해결했다. 자, 논의 주스. 제주 네이처에서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자, 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꼭. 비타민 하나 사면 비타민 하나 기부하는데, 새로운 기부를 시작했어요. 하나 사면 하나 기부하는 건 이미 오래 해왔고, 최근에는 마스크 기부 이벤트를 시작했어요. 사중 필터 마스크를 벌써 2,000개를 기부했고, 딴지마켓에서 판매한 수량만큼 또 기부할 거라고 합니다.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시켜도 비타민 엔젤스, 기왕에 비타민 먹을 거면 비타민 엔젤스로. 좋은 마스크, 싸구려 아니냐고 하니까 좋은 마스크다. 아주. 오랜만에 모시는 분입니다. 김웅종 박사님. 다스베이다와 뉴스공장을 거치고 나면 발탁된다는 걸 또 한 번 입증하신 분이에요. 그때는 대경제정책연구원이었거든요. 끝에 지금 장자가 붙었잖아. 제 11대 원장에 취임하셨어. 다 이게 뉴스공장 때문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브렉시트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재밌게 해설해 주셨는데, 자, 유럽의 코로나 상황, 그리고 유럽이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가. 최병원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돈을 안 쓴다고. 보수 매체들도 돈 쓰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 회복이 될 수도 있는데 막고 있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셨잖아요. 유럽의 사정이 어떤지. 네. 처음 보는 편인데. 엄격성 지수라는 것은 숫자가 높을수록 봉쇄를 많이 한 겁니다. 오른쪽은 이제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하고 사망자 수입니다. 일본이 전체 평균적으로 36, 그러니까 제일 봉쇄를 덜 했다는 얘기죠. 일본은 사실 좋지 않으니까. 일본이 정말 불가사의해요. 정말 일본을 가보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스웨덴은 처음에 왜 집단 면역 한다고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아예 봉쇄하지 않고 집단 면역 정책으로 나가는. 스웨덴이 처음에 20일까지는 가장 자유롭게 그냥 그대로 살고 있었죠. 9.1이니까 제일 낮죠.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확진자가 나온 날로부터 20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20일부터 80일. 예. 80일. 그렇게 나갔다. 네, 그렇게 되면 보니까 스웨덴은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에서 현재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53.1, 그 다음에 좀 올라가죠. 62.9. 그 다음에 조금 잠깐 좀 풀었죠. 사회적 생활 그러니까 거리두기 여기서 위해서. 봉쇄라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죠. 정부의 정책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든 간에 얼마나 봉쇄가 됐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특이할 만한 게 최초 20일 동안에 숫자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이태리 빼고는. 그러네요. 첫날부터 20일 사이는 제일 높네, 거의. 예, 이태리는 갑자기 폭발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봉쇄를 했고요. 그 외에는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봉쇄는 안 했지만 자발적으로 다들 조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기 봉쇄는 이태리처럼 아예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는 거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움직이는 지수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집에서 잘 안 나온다든가. 다 포함해서. 다 포함된 겁니다. 그거는 구분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굉장히 처음에 초창기 대응을 되게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유럽에서 비교적 방역을 잘했다라고 요새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상당히 느슨하게 하다가 갑자기 그냥 화들짝 놀라서
거의 봉쇄 수준으로 갑니다. 그죠? 유럽은 대부분 나중에 갑자기 올라가지고 확 올리는 거네요. 갑자기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이태리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려면은 신청서를 써야 돼요.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를 써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시장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종이가 없으면은 밖에 못 다닙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방어를 잘했다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라든가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었거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 네 나라 가장 타격이 컸습니다. 처음에 영국 보시면 21.2, 스페인 36 뭐 이렇게 약하게 하다가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전부 다 7, 80대로 올려버렸다. 강제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구속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피해가 어떻게 나왔나 보시게 되면요.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거든요. 네. 우리는 270명대예요. 유럽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 근데 일본 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스웨덴처럼 집단 면역을 아예 한 것과 마찬가지 정도인데 스웨덴은 7,000이야. 근데 여기는 200이야. 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인데 테스트한 수는 반이 안 됩니다. 지금 명수가. 검사를 좀 안 하고 있어요. 스웨덴처럼 나와야 되는 거지. 스웨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집단 면역이라는 것을 이제 이제 영어로 허드 이뮤니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14세기 때 패스트가 왔을 때 유럽 전체가 집단 면역했습니다. 정책을 썼어요. 정책으로 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 1918년에 스페인 독감 때 있잖아요. 그때 전 세계가 집단 면역했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죠. 그죠? 당시 식민지 조선까지 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밝혀진 것만. 그 스페인 독감으로.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두 가지예요. 강제적으로 락다운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모든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걸 추적해 나가든가 하는 건데 경제적인 피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은 스웨덴보다도 더 풀어놨기 때문에 스웨덴이 유럽에서 가장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많거든요. 스웨덴만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지. 검사를 안 해서 숫자를. 앞으로 이제 독일이 굉장히 방역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은 니네 그러면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수가 얼만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잘했다는 데가 어디냐면 이런 데요. 100명 근처예요. 100명 근처. 유럽에서 굉장히 잘한 거예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는 6명이잖아요. 지금 확진자 수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100만 명당 2,400명이고 우리가 270명이야. 밑에 내려오시면 보면 이제 다 이 정도 5,000, 6,000명, 4,500 이게 이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이 수준이.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잘 해왔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3월달에 뉴스에 그런 게 나왔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 옛날 국제국가를 많이 했고 유교주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라서 이렇게 추적을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자, 프랑스 하고 있고요. 이태리 하고 있고, 영국 지금 하고 있고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엉성해요. 엉성하다.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IT 베이스로 추적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파악해내가지고 확진자들은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다 집에서 이렇게 두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서요. 많아요. 아직까지 확진됐다고 해서 병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확진됐는데 병실이 없으니까 집에 있으시오. 확진되고 증상이 나타나도 심지어는 병원을 못 가요. 그게 아직도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유럽도 그렇고 유럽보다 더한 데도 있습니다. 요새는 브릭스 국가들 추적을 하고 있다는 나라인데 프랑스나 이태리나 영국은 우리만큼 그렇게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느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다. 니네 나라는 유교주의고 전체주의고 독재. 개뻥이다 그거. 그거 다 말하면 웃기지 마세요. 이제 그게 전혀 아닙니다. 원장님이 되시더니 이제 개뻥이란 말도 안 쓰시고. 제가 이건 지난 3월 달부터 얘기했는데 의료진의 우리나라가 제대로 좀 돌아가고 있느냐? 의료진 감염이나 사망이 이거는 가장 이게 중요한 건데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데 근데 의료진 감염이 10,000명대네 다. 이게 다 언제입니까? 4월 달. 그 뒤에는 내지 않고. 그 이후로는 통계를 안 내요. 안 냈어요. 스페인이 그 당시만 3월 달만 하더라도 의료진이 30,000명이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의료진은 다 보호 장구를 갖추고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총도 안 들고 그냥 나간 거예요. 의료진이 사망한 경우도 10명, 100명, 200명 이러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네 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번에. 스웨덴 같은 나라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스웨덴도 의료진이 10,000명이네. 후진국들이야 아주.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독일이 보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죠. 여기가 이제 스페인이고요.
여기 프랑스고, 이탈리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웨덴, 예, 그 영국이고요. 여기가 영국. 그다음에 이제 이태리. 여기 뭡니까? 여기는 이제 역시 집단 면역한다는 스웨덴. 그래프가 다르구나, 아예. 이상하게 가죠, 이상하게. 다른 나라들은 피크를 치고 이렇게 어쨌든 떨어지는데 떨어지는데 피크가 없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집단 면역은 환상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인구 500만 명 이상 희생할 거 각오하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뭐 우리가 처음 본 데이터가 많네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최근에 IMF에서 나왔던 이제 경제 성장률인데 2020년 1사분기에 얼마나 이제 타격 받았나 보게 되면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이 마이너스 5% 정도로 감소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숫자가 이게 중요한데요. 가장 잘했다는 독일이 마이너스 7.8입니다. 프랑스, 이태리 전부 다 뭡니까? 마이너스 12.8%, 다 마이너스 12%대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영국도 마이너스 10%고 우리나라는 현재 전망이 마이너스 2.1%입니다. 올해 전체. 올해 전체. 예상이죠. 예상이 제가 안 써놨습니다만 2021년도 돼가지고 19년도 수준을 회복하는 나라로 예상되는 나라가 몇 나라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나라 중에서 선진국은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2019년 회복할 것인가? 19년보다 더 올라갈 것이냐? 네, 레벨이 올라갈 것이냐를 봤을 때 유일한 선진국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막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OECD에서 OECD 국가는 선진국 클럽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옅은 분홍색은 충격이 한 번 왔을 때 2차 웨이브가 뭐 이만큼 더 떨어진다. 오게 되면 더 떨어진다는데 OECD 평균은 여기 있는데 프랑스, 이탈리, 뭐 영국, 뭐 여기 다 이쪽에 있고요. 잘한다는 여기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OECD에서 나온 공식 숫자입니다. 그죠? 압도적이네, 우리나라가. 그리고 면역 잘했다는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쪽에 있고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면역. 스웨덴을 보세요. 집단 면역 해가지고 그냥 바도 그대로 열고 레스토랑도 열고 그것도 다 열었던 나라인 스웨덴도 우리보다 더 떨어지는 겁니다. 2차 웨이브가 왔을 때는 1차보다는 덜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면은 2차도 조금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지금. 1차, 2차가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2차 웨이브 오니까 우리가 제일 타격받는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해도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냥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원장님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에요. 브렉시트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사실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숫자 가지고 얘기한 게 처음이에요. 경제학 박사님이에요. 네. 저도 경제학 했어요. 네. 가족과 즐겁게 보내시고요. 정신건강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10% 이상 이하로 떨어지니까 유럽에서는 돈을 좀 쏟아붓고 있느냐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유럽 전체, EU 전체를 장하는 유럽중앙은행에서 코로나 사태가 나서 300억 유로씩 매달 돈을 풀고 있어요. 그 다음 플러스 PPP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유럽중앙은행이 큰일 났다. 그래서 3월 달부터 7,5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정도에 해당하는 1,000조입니다. 1,000조 원 정도의 우리 재난지원금 10조였어, 10조. 1,000조 원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또 풀었어요. 유럽중앙은행이. 지금 300억 유로 매달 푸는 거 플러스 1,000조를 풀었습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건 항상 가장 믿을 수 있는 채권만 사요. 국채, 공채를 사게 돼 있는데 얼마나 급하면은 여기 보면 CP라고 있죠? CP 회사채 이런 것도 지금 중앙은행이 사들이고 있어요. 아, 일반 회사 것도 회사채와 CP, 커버드 본드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지금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들인다는 얘기는 돈을 푼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유럽에서 만약에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종이에다가 채권 이렇게 써서 주면은 그냥 돈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급한 거예요, 지금 유럽은. 유럽은 도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유럽중앙은행이 1,000조에 해당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걸 3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1,000억 이상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아서 새롭게 또 1,000조를? 예, 2,000조가 될지 몰라요. 그건 그때 상황 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억 유로 있고 그다음에 7,500억 유로가 또 10월 달까지 끝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냐? 또 있어요? 며칠 전에 나왔던 재정정책이에요. 아까 그건 통화정책이고 아까 그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거고 이제는 정부가 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똑같이 7,500억 유로예요. 네, 1,000조. 예, 1,000조. 또 1,000조입니다.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제 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또 1,000조를 갖다가 조성을 하기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 재정정책으로 이제 돈을 쏟아 붓는 건데 그것의 수혜자가
보면 이태리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짙은 파란색은 보조금. 보조금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란트. 갚을 필요 없는 안 거예요. 갚아도 돼. 장학금 주듯이 주는 겁니다. 나라한테. 예, 나라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옅은 한 거는 빌려주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그란트만으로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은 분담금이 많은 대신에 그냥 보조금으로 받는 거네요. 예, 그런 그냥, 셈이네. 예, 그냥 그렇게. 왜냐하면 신용도가 높으니까.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개정 정책은 개별 국가의 고유 권한이었지 그 EU의 권한이 아니었는데 EU 차원에서 이걸 이번에 합의했다는 게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고 그만큼 절박했다. 나라 살림을 다 통으로 묶어버린 거거든요.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나라처럼. 옛날에는 자기가 기여한 만큼 받아가게 돼 있었어요. 27개 나라가 있는데 자기들이 낸 분담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받아가는 형식이고 각국의 재정은 따로 했는데 워낙 위기가 크게 오니까 답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 평상시에 냈다는 따지지 않고 힘든 나라에 그냥 돈을 막 주는 거야. 그냥 갚지 않는 돈 절반씩.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까 매달 300억 유로씩 하는 거 있잖아요. 얼추해서 한 3천억 유로입니다. 올해 말까지. 그 다음에 아까 또 7,500억 유로 또 있었죠. PPP. 이것도 7,500억.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할 정도로 많아요, 지금. 2,500조. 2,500조 정도를 갖다가. 2,500조. 2,500억이 아니라 2,500조입니다. 2,500조. 2,500조를 푸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거를 푸는 겁니다. 이것도 올해 말까지 푸는 건데, 자, 이거만 있느냐? 아니죠. 또 있어요? 네, 또 있죠. 이제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약장수 같은데, 더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돈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번에 기왕 쓰는 김에 완전히 우리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자. 뭘로? 친환경 그린으로. 그린으로 바꾸자. 그래서 쓰는 것에 보면 많은 경우가 수소. 수소. 이는 그 전기차. 그러니까 일렉트릭. 전기차, 수소, 재생에너지. 건축은 뭐냐면은 유럽에는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옛날 건물들 뭐 연료율이 낮다든가 뭐 그런 걸 전부 다 이참에 태양광으로 다 바꿔버리고 뭐 그냥 싹 다 바꿔버리자. 풍력으로 바꾸고 해서 완전히 친환경으로 나가자. 그래서 2050년 되면 카본 뉴트럴 그래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 이게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계속 그린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7월 14일 날 대통령께서 그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디지털 뉴딜이고 또 하나 그린 뉴딜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린 뉴딜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예. 그 세계 돌아가는 것에 맞춰 우리도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일단 기사적인 문제라고 봐요. 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세계가 막 바뀌고 있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번에 그린 뉴딜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로 그 전 세계적인 위기가 왔는데 이참에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어서 평상시라면 할 수 없었던 일을 확 해버리자. 그게 나온 거네요. 예. 그 철도 부분도 이제 다 이제 거기 낡았으니까 다 합니다. 이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매달 300억 그다음에 7,500 유로 있었고 EU 차원에서 7,500 유로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 개별 국가들이 또 하는 게 있어요. 또 개별 국가는 또? 예. 우리 한국 정부가 이번에 추경 3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독일은 3,420억 달러. 이게 GDP 대비 거의 10% 정도 되죠. 그죠? 엄청난 돈이네. 우리 같이 이제 재난지원금도 있고 뭐 세금 감면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기업 대출을 보증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보증 규모를 1,100 이렇게 해서 그걸 해서 합치면 GDP의 40%예요. 우리나라는 세 번의 추경 다 합치면 GDP의 3몇 %입니다. 예. 근데도 망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자꾸.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19%, 스페인 같은 나라는 한 14% 이렇게 되죠, GDP에. 이 정도를 지금 이제 쏟아붓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 GDP의 한 3% 좀 넘는데, 세 번 추경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는 하반기 상황을 봐가지고, 우리가, 재정 건전성 때문에 더 이상 추경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 또는 충분하지 않다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쟁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선 우리나라가 현재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여기 녹색이죠.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요 빨간색이 이제 OECD의 평균입니다. 여기 평균이고 맨 왼쪽에 불가사의한 일본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리스 갑자기 올라갔죠. 이태리,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영국, 스페인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렇죠. 원래 부채가 많았는데. 재정이 굉장히 건전한 나라란 말이지. 예. 항상 최백은 교수님 나와서 하신 얘기가 재정이 이 정도로 건전하고
조금만 투입해도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찬스를 왜 놓치냐. 그거 재정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한테 추가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또 돈을 더 푸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된다. 지금은 이제 우리 경제 관료들이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만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튼튼하니까 적기에 돈을 투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영역입니다. 국민들이 생활을 보면서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또 상황이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면은 아마 그분도 아마 다른 말씀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재정 건전성 가지고 논의하지 말자. 그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유럽에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죠? 플러스 7,500유로, 플러스 7,500유로, 플러스 매달 300유로가 더 있습니다. 최소한 재정 건전성 얘기 더 이상 하지 마라. 예. 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바스 탈취제는 뚜껑만 열어놓으면 알아서 냄새를 잡아줘요. 흡착성이 강한 활성탄이 공기 중의 악취 분자를 싹 제거해줘요. 국내 환경에 맞게 더욱 새로워진 리뉴얼된 바스 탈취제예요. 국민 탈취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다양한 제품들도 만나보세요. 박광규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거의 법사위원장이 될 뻔하셨던 분이죠. 거의 장관도 되실 뻔하셨고 근데 한 번도 안 됐어요. 우리 총수님이 다 그렇게 선동했다가 먼저 꼭 앞지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줄 아세요, 그래. 자, 오늘 모신 이유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단을 구성했어요. 빵빵해요. 17명이 있는데 부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거 추진했었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무산되었는지, 그 헌재가 어떤 식으로 꼬꾸라뜨렸는지 이거 다 기억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안 됐지만 나쁘죠? 그때 어쩌다가 꼬꾸라졌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로 돌아가면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서 신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놨죠. 수도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지방까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념적 기초에서, 그다음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당시 야당도 상당 부분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된 건데 느닷없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님들이 다 서울 사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서울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관습헌법. 관습헌법. 그러니까 진짜 코미디였어요. 코미디죠.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개수를 해가지고 독일법은 성문법. 당연히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이 있고, 그런데 성문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께서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더니만 엄연히 조선왕조 500년하고 대한민국 공화국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경국대전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맞아. 그래서 한양, 서울 이거는 관습헌법적으로 수도다 하는 이제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서울이 수도인 것은 조선시대 이래로 관습헌법이라서 헌법에 써있지 않아도 헌법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죠. 확실히 쉽게 얘기하네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명한 전효숙 재판관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전효숙 재판관께서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냐,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웬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느냐. 두 번째, 국회가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킨 건데 그렇게 엉뚱한 개념을 만들어내가지고 위헌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입법을, 즉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그냥 위헌을 해버렸어요. 헌재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국대전, 와, 진짜, 지들이 본 적도 없을 거야. 500년 전 걸 꺼내가지고, 서울은 수도라고 헌법에 써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아요. 이런 또라이들이 어딨어. 근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을 체계화해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첫 번째 대통령이에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와 사회적 인프라 등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기득권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기득권자들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한 억지 춘향의 관습헌법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행정수도를 무산시킨 거 아니냐. 자기 생활 기반도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자기 부동산도 서울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방 가서 근무하기 싫으니까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당시 주류들은 항상 그런 얘기 했거든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991년에 제정이 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속으로 하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해놨군요. 네, 무슨 얘기냐면 헌법에 서울이 수도라는 규정이 있지 않죠. 없죠. 없으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가지고 서울은 수도다. 이렇게 했는데 특례법에 보니까 서울은 수도라는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장애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 법률은 원래 우리 국민 의식 속에 서울은 수도요. 관습헌법이 있어. 있는 것을 그냥 법률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게 말이요. 빵꾸요, 진짜. 예. 우리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수도는 한영으로 예. 이미 영원히 있다는 거야. 아우, 진짜. 예.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신행정수도 이전을 세종시로 하면 그럼 세종시만 수도냐. 서울은 경제수도, 외교수도,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수도가 어디입니까? 하면 당연히 서울입니다. 뉴욕 같은 거죠. 예, 뉴욕 같은 겁니다. 미국의 워싱턴 DC하고 50만 정도의 도시인데요. 대통령이 거기 있고 국회가 거기 있고 연방 대법원이 거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뉴욕이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요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론이 없습니다. 서울은 그렇게 발전을 시키고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발전을 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전라권의 문화수도로서 발전시키고 또 영남권의 물류수도로서 발전시키고 또 대구 경북의 또 다른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이러한 다극적인 수도를 둠으로써 또 통일 이후에 평양을 그냥 놔둘 겁니까? 평양도 수도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지요. 이렇게 분극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개헌이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국민투표의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든 그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한 번 더 만들자. 저는 거기에 한 표. 여러분들은 독일의 한스 클라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위헌이 난 법률이라도 헌법적 가치관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얼마든지 위헌된 법률을 다시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반복 입법의 가능성을 얘기했거든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언제 합니까? 또 이럴 줄 알았어. 올해 내로 반드시 입법을 해서 전체 여론은 찬성이 더 높아요. 한 6대4 가까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서울은 팽팽해요. 서울은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혹시 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혹은 내가 서울에 있어서 편리한 점들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국회 옮긴다고 불편해질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청와대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있어. 실제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적거든요. 근데 틀림없이 이제 통합당하고 보수 매체들 다구리 붙을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설득되는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꽤 있습니다. 러시아와 아침에 출퇴근할 때 엄청난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편한 것이 장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으면 내 삶이 윤택해지지 않겠어요? 거리에서 자동차에서 소비되는 시간들이 낭비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특별시 중에 강남이라는 곳으로 진입하고자 욕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왕창
어떤 돈을 벌어보겠다, 시세 차익을 남겨보겠다라는 그런 투기적 욕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뜨려져야 됩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큰일 난다라는 기사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가의 절반으로 떨어져도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언론이 거짓말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기관이 다 부실화된다라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 직장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서울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또 집값이 전세 가격으로 전가되고 전세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서울에 들어오질 못해요. 장기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잡히기만 한다면 20, 30대 새로운 미래 세대들이 큰 부담 없이 자기 직장을 갖고서 서울에서 영주할 수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분국 체제, 안전한 균형 발전과 분권이 돼야지 결국 집값 문제도 떨어지고 서울에 새로 신규 진입하고 직장을 다니는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진짜 그렇게 가야 돼요.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고 잡으라고 비판하지만 동시에 아파트 값이 떨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트로는 돈을 벌 수 없다. 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 정치인은 폭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봐요.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국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심사조차도 안 되고 폐기돼 버렸어요. 그 안에 토지 공개념을 현재보다 훨씬 강화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 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토지 공개념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자신 있게 정면 돌파로 내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용 어느 옆에 같은 사람들이 다주택 팔라고 그랬더니 자본주의에 반한다고 항상 저쪽에서는 시장 경제 얘기하고 공급과 수요 얘기하는데 토지는 무한 생산할 수 없잖아. 공급과 수요 공수를 따르지 않아요, 토지는. 그러면 땅을 갖고 오든가 어디 가서 러시아에서 그 얘기 하려면 땅이 제한돼 있잖아. 아무리 더 많이 갖고 싶어도 더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면 잘한다 하면서도 내 집값은 안 떨어지길 바래요. 자기 집값 2억 오르면 뭐해? 옆 동네도 같이 올라가지고 갈 수 있는 집은 똑같아. 그냥 숫자만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끌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끊으려면은 내 집값이 폭락하면은 야 이거 내 대출 받은 거 어떻게 이거 또 시작해가지고 나만 떨어질까봐. 그럼 나만 가난해질 것 같잖아. 다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 안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대선 때문에 더 못해. 우리 국민들의 분별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난 촛불혁명을 겪으면서 절차의 정의 그리고 보편적인 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 촛불혁명의 교훈이고 성과라고 보거든요.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값이 떨어지는 거 원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 후대, 지금 키우는 내 자식들까지도 계속 강남, 욕망의 도가니 이러한 세상을 원할 거냐.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많게는 61%에서 적게는 최소 53, 4%가 찬성을 하는 거예요. 행정수도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해요. 당신들 이사 가지 않아.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는 기관들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DC를 만드는 거예요. 워싱턴 DC가 뉴욕에 비해서 인구가 훨씬 더 적어요. 심심한 동네에 그런 행정 기능을 하는 도시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의원님들이 고생하겠지. 뉴스공장 나오려면. 세종에서 기차 타고 와야 되니까. 뉴스공장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방송이야. 우리는 서울교통방송. 이게 일상에 살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뭐가 좋아진다는 거를 추진단 30명 끌고 나와서 한꺼번에 우리 설득해 주세요. 네. 설득을 해달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 논리를 들고 또 전파시키죠. 설득이 안 돼요? 네? 의원님 들어가세요 이제. 네, 여러분. 설득할게요. 국회가 서울에 있어야만 그게 서울이냐고. 아니잖아. 자, 행정수도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더유로, 바제스, 차. 자, 요거 매일 먹거든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이 차는. 바제스. 유래가 오래된 차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게 좀 맛있더라고. 애들 먹는 거래. 이게 제일 맛있는데 어떡해. 자, 그리고 저희가 발사믹하고 트러필 둘 다 파리의 고급 주택가에서만 파는 상점 한 곳에서만 파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파리 시민들이 이제 없다고 우리가 다 긁고 와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맛있어요. 정말로. 진짜로 맛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후기. 완전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진짜 강추합니다. 눈물. 맛있었어요.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해야지 더 이상 뭘 말하나? 맛있다. 이거를 먹어보면, 이 트러플이나 이 발사믹을 먹어보면 그동안 먹어왔던 거는 가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후기를 읽어보세요. 먹어봐, 맛있다니까. 깜짝 놀래. 그 추천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제가 3년 만에 신작 부의 재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설명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식과 라이프스타일, 재무관리, 또 투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3번 영화 방송. 구독해! 지금부터는 전당대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쭉쭉쭉 몇 분 모셔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명동을 모시겠습니다. 자, 정치 입문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일찍이 했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이 됐어요. 동기들은 김태년 원내대표, 안민석 의원, 내리오선. 본인은 중간에 쫙 쉬었어요. 계속 쉬고 드디어 이번에 다시 이제 21대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청와대 수석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출마하였으나 사람들이 몰라요. 출마한지도 모르고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는 것도 몰라요. 내가 너무 조용히 일만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왔다 이런 걸 알리려고 나오셨습니다. 왜 이번에 출마하신 겁니까? 집권 후반기 이제 들어섰잖아요. 이 대통령님이 레임덕이 없으려면요, 제일 성결고제가 당, 정부, 청와대가 한 목소리로 원팀으로 일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셨으니까 당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집권 후반기에도 레임덕 없는 우리 대통령님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제가 잘할 자신이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는데 이제 여의도 정무수석이 되겠다. 이게 캐치프레이즈예요. 예. 정무수석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와닿지가 않아. 예. 설명해 주세요. 국회, 정치, 바타하고 17개 지방정부와 소통하는 두 가지 일을 하거든요. 그때는 당이 5개였다, 4개였다가 그랬거든요. 제가 홍준표 대표도 만나야 되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만나야 되고 다른 야당들도 다 만나서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지자체장들하고 네. 각 정당 대표들한테 가가지고 청와대에서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협조 좀 부탁한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도 청와대 아니고. 네. 제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와대의 모습은 조국, 막 임종석 이런 이미지인데. 우리 조국 수석님이 스파게티를 드시면 괜찮고, 내가 스파게티를 먹고 한병도도 스파게티를 먹어? 내가 어때서? 그리고 예전에 대통령님께서도
어느 행사장에 통역이 없는데 후보 시절에 미국 군인들이 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영어로 통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병도 네가 영어를 아니 한병도가 영어하면 그게 이상합니까? 아니, 헤어스타일부터 바꾸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오늘 여기 나오려고 네. 어제 깎았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어 잘해? 이렇게 생각해. 한수석이 영어도 다 합니까? 영어도 다 합니까? 영어도 다 합니까? 아니 또 그럼 예상을 깨는 것도 얘기해 주세요. 한명도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저 축구 잘합니다. 그거는 너무 그런 어울려요. 영어 말고? 네. 조기 축구 너무 어울려. 안 돼. 못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그래요? 보드. 네? 보드. 스키 수상 스키. 못하. 필라테스. 모른다니까. 임종석 실장님하고 저하고 이 피부 자체가 아주 검해요. 네, 근데 왜 나한테만 촌스럽다고 그러지? 얼굴 피부색 때문이 아니라 네. 전반적인 그런 아우라가 있어요. 어쨌든 정무수석이었다는 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어떤 분이에요? 참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같이 모시고 많이 전국을 많이 다녔거든요. 휴게소에 가시면 절대 비서가 뭘 밥을 갖다 드린다든지 먹고 나서 갖다 드린다든지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항시 갖다 놓으시고 그러거든요. 대통령 되시고 나서도 가끔 구내식당에 갑자기 오실 때가 있습니다. 항시 본인이 배식을 하시고 일하는 스타일도 마찬가지세요. 항시 매사에 정성을 다해서 하시고 대통령 되시고 나서도 그게 변함이 없으세요. 이제 본인께서 어떤 무거운 책임감, 소명의식 이런 게 있으시고 참 변함이 없으신 분 같다. 그런 불만? 예. 훅 들어오시는데 이거 대통령께서 애정 표현 방식이 있으세요. 대통령만의 애정 표현 방식. 예, 예를 들어서 한수석 정말 잘했어. 화이팅. 뭐 열심히. 그것보다도 눈빛. 그래서 근데 그런 방식 어떻게 보면 더 감동이 옵니다. 묘하게.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도요. 뭐 임종석 실장이랑 뭐 저희들 일기 모임을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역대 어느 정부도 집권 후반기가 되면은요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 자리 좀 가고 싶은데 안 보내줘. 그런데 저희들 모이면 더 절실합니다. 그 대통령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나 이런 걸 제가 단 한 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오후 담당제 서로 감시해가지고 대통령 욕했어 그럼. 네? 그게 살다 보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건 맞아요. 전직 상사를 뒷담화 없이 뒷담화하면 재밌잖아. 그러니까요. 지금도 참 절박하고 애절합니다. 짠하구나. 네, 저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대통령 와서 국회 와서 연설을 하시는데 막 그 있잖아요. 막 좀 막 이렇게 짠해요. 뭉클 감동적인 연설이 아니셨는데 앞에서 아니 국정 과제를 국회에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뭐 잘못했어 지금? 감동적이진 근데 않으셨어. 우리 국회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을 하러 왔는데 이렇게 막 뭉클하고 막 눈물도 좀 팽 돌고 그게 그 모셨던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참모들이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사는 드물죠. 예. 자, 그래서 당대표 후보 3분 중에 본인한테 제일 맞는 당대표 후보는 누구예요? 그거 자꾸 유도신문 하시는 질문을 바꿔가지고. 유도신문 당할 것 같은데 틀림없이 당합니다. 아니 어차피 틀림없이 그러면 이 세 후보가 장점이 분명한 사람들이라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세 사람 모두. 네. 근데 이제 이 세 사람도 단점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점. 예. 예. 단점. 예. 나쁜 점. 예. 단점. 예. 그 이제 박주민 후보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영혼이 맑으신 분 같고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더 어우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박주민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박주민 깍쟁이?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김부겸 후보님
사람은 좋으신데 사람은 좋은데 좀 전략적 판단을 했으면 좋았을 예를 거라고. 들어서 전략이 부재하다는 건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죠?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가끔 어떤 당이나 이런 입장보다는 지역을 생각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전략적 판단이 조금 부족한 이런 것이 있을 수도 당은 이쪽 있잖아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가끔씩 튀는 발언을 하긴 하시죠. 봐봐, 제가 계속 말려들고 있잖아요. 예, 뭐 이낙연 대표님은 강점이 아주 그 풍부한 경험이 장점이시죠. 청와대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뭐 수석회의 때. 매주 뵙죠. 고위당정청에서 총리님 뵙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항시 논의를 하니까요. 경험과 아주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장점이 있으신데 그 주변 분들을 좀 더 이렇게 따독따독하고 좀 챙겨주시고 그랬으면. 그런 게 없다. 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주변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 네. 보세요, 저 이제 3명 후보한테 완전 다 찍혔습니다 이제. 근데 그분이 곁에 가기 좀 무섭다, 어렵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하나도 안 무섭던데. 총수님이 무서운 분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무서워요? 저는 무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무섭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 이제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일을 잘못하면 그분은 이제 바로 뭐 너 죽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 뭐 애둘러 가지 않고 바로 직선적으로 일을 할 때 다이렉트로 지적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뭐 그 감정을 쉽게 표현하시거나 그런 경우를 제가 무슨 찬반에 대해서 앞에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찬인지 반인지 모르겠다, 대통령. 그렇죠. 근데요, 결정이 나면 깜짝깜짝 놀라울 정도로 과감하시고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사모님 이건 하면은 좀 여론의 반향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좀 톤다운하고 이건 조금 서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보고를 들으면 굉장히 진취적이시고요. 결정하기까지는 오래 걸리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결정하면은 굉장히 과감하다. 거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뭐 국정 아주 마음에 들어. 그리고 참모들 의견도 많이 기울여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 우려가 되고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서슴없이 가서 보고를 드리면요. 또 과감히 참모들 의견도 들어주시고요. 공수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가 이제 정무수석이었으니까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정무적 감각을 본능적으로 느낀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야당이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1이라도 있을까?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야당에게는 공수처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신념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이런 공약이 미래통합당에서 150석 넘으면 공수처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화가 될까?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공수처장 임명? 절대 동의를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포함되는 거죠. 일반 국민 10%, 일반 국민 10%, 일반 당원 5%, 당원 5%, 대의원 45%,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대의원이 제일 높습니다. 대의원 얘기할 때 조직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표가 동원될 수 없는 권리당원. 그리고 일반인들의 여론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분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이제 들어가 주세요. 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꿈꾸는 게 이게 혼자 상상도 하지만 우리도 대통령님이 떠나실 때 국민들로부터 진심으로 박수받는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모든 분들의 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또 다른 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절박합니다. 간절하고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 교체는 여러분 그 역사의 이후의 반동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름이 끼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고요. 반드시 승리해서 집권 후반기에도 우리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한 팀이 돼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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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 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는 왜 남자보다 털이 적어요? 타이는 지옥이란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야, 그냥 읽어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영어 잡학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신화와 성서에서 요리한 영어 표현사전과 문화교양사전, 철학 잡학사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팔아요? 딴지마켓, 딴지마켓. 다음은 두 번째 후보입니다. 소병훈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기 처음 오셨죠? 예, 처음 왔지만 자주 보기 때문에 자주 머릿속으로는 그려봤습니다. 예, 자 정치인을 진작에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낙선 낙선 계속 낙선하시다가 20대 드디어 경기도 광주에서 28년 만에 민주당이 당선자를 내는 역사를 만들면서 국회의원이 드디어 되셨어요. 그리고 특이한 이력, 이삭과 사나라고 하는 운동권 서적을 주로 출판했던 아주 문제 있는 출판사를 운영하셨고, 그래서 이 운동권 출신들은 다들 알아요. 정청래 의원도 바로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출판사. 뉴스공장에 오늘도 나오셨는데 다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사람이 좋다. 그러나 있는 줄 모른다. 자, 요 약점을 지적받으셨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와 있는 정도면 정치에 꽤 관심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다 의원님 처음 봤어요. 그러시죠?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한 4년 전쯤에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당에서 초선 의원들 5명 정도가 성주에 내려갔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중국에 갔습니다. 5명 그때 국회의원들하고. 그렇죠. 사드 반대하는 의원들 중국에 갔다 가지고 굉장히 비난했죠. 그것 때문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는 어쩌다가 한 번씩.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TV에 안 나오신 거예요? 저는 병풍처럼 앉아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3번씩 최고위원회를 하거든요. 그걸 2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발언을 안 하니까. 발언을 안 하니까. 예, 뉴스 시간에 일주일에 3번을 항상 나왔어요. 지나가게만 하는 거죠. 당직자인가?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용히 계셨냐 이거죠. 사실은 좀 부끄러운 것도 있었어요. 제가 60살이 넘어서 국회의원이 처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재선 의원 중에서는 제가 제일 연장자입니다. 우리 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데 출삭거리거나 자꾸 내가 후배들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그런 정도 생각하고 나서지를 않았던 거죠. 예, 이번에는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제가 당에서 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내려놓기는 좀 아쉽기도 하고, 여기에서 더 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사무총장하고 저하고 부총장 불러가지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전당대회를 잘 마무리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요 하고서 후보 등록 며칠 있다 하고 지금 당직을 다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예. 저희가 자는 수가 있어요. 뉴스공장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출마의 이유가 뭐냐. 당정청 조율이 정권 후반기 되면서 점점 잘 안 되고 있다. 예. 청와대 쪽,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동지들이죠. 그분들하고 얘기가 잘 되면 그것이 이제 정부로 내려갑니다. 관료들에게 내려가는데 초기에는 당과 청와대가 조율한 얘기들을 잘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점점 이게 좀 약해져요. 소수의 관료들의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 있었죠. 당에서는 매우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국민들 직접 만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정말 많다. 그걸 해라. 그런데 재정 건전성 이러니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비공개 회의에서 아주 많이 화들을 냈습니다.
아니 지금 국민들이 다 힘들어서 다 주저앉고 싶은데 그 곳간에 그럼 쌀 사놓고 그 누구 쓰라고. 그래서 심한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심한 얘기 뭐라고 했는지 알려주세요. 잘라버려야 된다고. 아, 잘라버려야 된다고? 이해찬 대표가? 아니, 근데 누가 그랬나 모르겠네. 저런 식으로 나오면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랬어요?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를 할 때 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취득세 부분, 지금 싱가포르가 12% 그렇거든요. 그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안 했어요. 누가 안 한다는 겁니까? 청와대하고는 얘기가 됩니다. 당청은 되는데 관료들이 잘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 관료라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다 잡지 않고는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가 썩 원활치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근데 그 일을 제가 좀 하겠다는 겁니다. 의원님이 왜 그 일의 적임자입니까? 그동안에 그 주요 당직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번에 지도부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박주민 최고하고 저하고 둘이 지금 이번에 나선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전 최고위원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박주민 의원은 이제 대표로 출마했고 내가 최고위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 봤기 때문에 그거를 나를 최고위원으로 딱 뽑아주면 제가 공개 발언을 하겠다. 2년 전에는 어느 정도였고 1년 전에는 어느 정도였고 최근에 어느 정도였는가. 다 적어두셨어요? 제가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관료가 다 그런다는 아니고 소수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요?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복지부동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복지부동 정도는 좋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일을 해나갈 테니까. 근데 그걸 왜곡시킵니다. 당과 그 정부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어가지고 중간에서 대표적인 게 저는 2014년에 부동산 3법이라는 것 때문에 웬통 돈잔치를 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지금 국토부에서 한번 조사해봐라. 그런 게 가능합니다. 자, 본인의 역할을 딱 그렇게 정하셨군요. 정부 고위관리 중에 청와대와 당이 나아가려는 방향을 방해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최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잘 컨트롤 해보겠다. 예, 그린벨트 해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의 해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2, 3일이 마치 해제해서 뭘 짓는 것처럼 보수 언론하고 짝짝꿍되는 예, 그런 관료들이 일이 있다. 그렇습니다. 좋은데 다 의원님의 이 지금 낮은 인지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아, 소병훈이라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셋 중에 한 사람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자기 지도부를 꾸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그런 약점이 있는데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게 보완이 될 것이다. 세 분 다 제가 가깝습니다. 이낙연 의원 같은 분은 굉장히 안정돼 있죠. 어려운 시기 총리를 맡아가지고 잘 수습을 했습니다. 근데 가깝게 다가가질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네. 워낙 사람이 좀 점잖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어려워할까요? 완벽한 스타일이죠. 저보고 나쁘다고 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의원님은 빈틈이 거의 없어요. 지난 국회에서 총리 때 대정부 질문 답변하는 거 보면 거의 완벽하다. 사실은 그때부터 인지도가 올라가서 그렇죠. 그분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 내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친화력이 강합니다. 누구하고도 아마 한 5분만 지나면 바로 가까워질 겁니다. 그럼 의원님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그 대신 제가 이제 좀 선배거든요. 예, 김부겸 후보를 조금 조금 늦춰라 할 때 과열될 때가 있습니까, 그분이? 정당 대표한테는 직언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김부겸 후보는 서점을 했었거든요. 출판사와 서점의 관계. 80년대 초인데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학생 운동 하던 분들이 뭐 감옥도 갔다 오고 학교에도 쫓겨나오고 하면은 다른 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과학 하는 출판 쪽에 많이 왔고 서점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삭출판사 사장이었고 김부겸 그 대표는 연대 바로 앞에 가면 오늘의 책이라는 서점, 그리고 그 옆에 그 오늘의 책 건너편에 있는 알서점,
알서정은 우원식 의원이 그 대표였고 이해찬 대표는 당시 공천동에 있던 광장서점의 대표였고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업자와 책을 파는 사장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책을 파는 것 자체가 범죄로 생각해가지고 불온서적이라고 불온서적이라고 그래서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네. 그 시절에 책으로 그 학생들에게 세상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한 분이어서 김부겸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은 말 못해도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후보는 또 저하고 상임위를 20대 초에 같이 했어요. 요즘도 아침에 늘 봅니다. 박주민 대표 이렇게 좀 선수도 낮고 나이도 좀 어리잖아요. 와서 이제 함부로 하려고 할 때 제가 그 보디가드 제가 옆에 있으면 못 건듭니다. 전부 다 내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보다 완성될 수 있다. 누가 되더라도 제가 옆에 없으면 대표 일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유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10월 유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1972년 11월 21일 날 통과했는데 제가 11월 22일 날 반대 데모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유신헌법 최초 데모자이고 최초 제적생. 그건 지금 우리 운동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20살 때잖아요. 20살 때. 그거 40 몇 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 제 안에 있다. 40 몇 년간 한 번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나온 거 또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한 일 중에 이제 대한민국 최초가 몇 번 있어요. 이삭 출판사라는 건 그 출판사는 우리나라 사회과학 서점 중에서 최초로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등록 취소? 불운서적 낸다고 그래서 책에 알겠습니다. 나갔고. 자, 책은 없습니까? 책은? 제가 출판을 오래 했겠고 이제 정치에 이제 들어온 게 2007년입니다. 그 출판을 오래 하다가 갑자기 정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요거 좀 약하네요. 약해요? 그리고 제가 강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나고 그 자리에서 결혼하자고. 그러고서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날 결혼하자고. 그날 바로 결혼하자고. 보통 정신이 없는 사람 괜찮지 않은데 보통 여자들 입장에서 미친놈 아니야 그랬을 텐데. 그렇죠. 이제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봤죠. 네. 근데 넉 달 정도 이제 줄기차게 스토커인데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안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제가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아, 편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재주는 좀 있는 편이에요. 부인께서 크게 후회하시죠? 그 사람이 네. 목사님입니다. 아마 신앙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안 돼 보인다. 안 돼 보인다. 신앙의 힘으로. 저는 오늘 얘기를 잠깐 할까요? 여러분 임대차 3법이라는 그 법이 지난 20대 같으면 꿈도 못 꿉니다. 이번에 우리가 18명의 상임위원장을 지금 전부 다 맡고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더라면 이번 법 통과 못 합니다. 진선미 위원장이 이제 국회에 가면 상임위원장 방이 따로 있어요. 진선미 위원장 방이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선미 위원장한테 그랬어요. 나를 최고위원 시켜주라. 내가 절대로 자리 지켜주겠다. 그렇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할 일은 18개 상위 중에서 뭐 몇 개를 주고받고 이런 건 절대 안 되겠다. 국민이 준 그 힘을 일하는 걸로 풀어야 되겠다. 지금 당 지지율이 출렁거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라고 한 걸 안 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하자. 그 공수처법은 무효나 마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새로 만들어서라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럼요. 임대차 3법 같은 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또 시행을 못 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본회의 통과하면 국무회의 열게 해서 의결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해야 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 의원님. 아, 의원님 이런 분이구나. 느낌이 좀 왔어요. 제가 21대 그 압승하는데 한 역할을 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21대 총선 180석 얻는데 한 역할을 했다. 아, 어떻게 한 이걸 역할을 어떻게 했냐면 이번 총선을 승리하는데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전부 다 주도한 겁니다. 지난 그럼 2년 이해찬 동안. 대표가 잘한 거 아닙니까? 예, 이해찬 대표가 잘하셔서 예. 나도 함께 잘할 수 있었다. 이해찬 대표한테 며칠 전에 등록하기 전에 저 이번에 최고위원 할랍니다. 그랬더니 그럼 열심히 해, 잘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분은 마무리해 주세요. 대단한 전략가. 네. 아, 대단한 전략가다. 대단한 전략가. 아니 이해찬 틀림없이 대표 말고 본인 그런 괜찮은 사람이 당의 가장 중요한 조직을 소병원한테 맡겼다. 예. 하고 20년 집권정당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관둘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선한 캐릭터 좋습니다. 자.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중년 남성들만의 말 못할 고민.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잔뇨감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 고민이시라고요?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는 인체 시험을 통해 야뇨 개선 및 잔뇨량 개선, 소변 유속 개선 등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 신동우 의원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사전오기 최고위원 후보 신동근입니다. 자, 신동훈 의원님도 지금 재선이신데 아무도 몰라요. 학생운동 하셨고 그때 삼민투 맞죠? 위원장, 예, 네, 맞습니다. 삼민투 위원장으로 감옥 갔다 오셨고 갔다 오신 다음에 치과를 오랫동안 맞습니다. 치과 선생님 인천에서 운영하셨고 그리고 2002년에 첫 보궐 나가셨죠? 예, 맞습니다. 낙선하셨고 17대 나가다 낙선하셨고 18대 나가다 낙선하셨고 19대 나가다 또 낙선하셨고 그 다음에 재보궐 또 나가다 낙선하셨어요. 끊임없이 낙선하시다가 20대에 황우여를 꺾고 첫 당선되십니다. 황우여가 꺾였다고만 나오고 누가 꺾었다가 안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제 수월하게 아주 재선이 되셨고, 그죠? 이번 재선은 인천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예, 압도적으로 예. 수월하게 재선이 되셨으나 모른다. 음지에서 활동하던 제야의 제야의 최고의 고수 신동근을 이렇게 양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일송장에 나왔을 때 의원님을 뭐라고 다른 의원들이 평가를 했냐면 논객이다. 카톡 같은 곳에 글을 엄청 많이 올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러나 글만 쓰지 막상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아직까지는.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나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홍영표 원내대표 당시에 김종민 의원은 행동대장이었고 제가 거의 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내가 이론은 다 제공해줬다. 예, 또 이철 의원이 좀 세부적인 행동 전술을 좀 세우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동안에 실질적인 브레인은 나였다. 아 그렇죠. 그렇죠. 글을 엄청 많이 쓰신다고. 예. 근데 이제 술을 먹고 10시 이후에 올린다고.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낮에 좀 활동하지 이렇게 밤에만 활동하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낮에 활동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이 되기로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근데 왜 사람들이 의원님의 존재를 잘 몰랐을까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네요. 민주당 내에서도 나는 좌파다. 뭐 선언하셨던 그죠? 맞습니다. 예. 이번에 슬로건이
민주당의 왼쪽 미드필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왼쪽 미드필더. 문재인 정부는 진보개혁 정부고 또 촛불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부터 시작해서 경제 민주화로 완성돼야 된다. 그 중에서 저는 불평등 완화, 양극화 해소에 대한 역할을 맡는 좌측에 있는 미드필더 역할을 하겠죠. 앞에 두 분은 네. 자기 역할을 딱 정하고 나왔거든요. 예, 저도 역할이 그래서 저는 박지성처럼 중간에서 끈질기게 대표에게 패스를 해줘서 네.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미드필더가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론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백업해주는 맞습니다. 책사 예. 역할을 하는 그런.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제가 또 그런 걸 잘한다고 예. 주변에서 또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패스트트랙 때도 선거법 개정을 고리로 해서 157석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이론적 근거를 갖다 제공을 했죠. 믿거나 말거나입니까? 저는 저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살아온 삶 자체가 사실은 강점입니다. 저는 경남 하동의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공고를 다녔어요. 공고 나오고 나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경희대 치과대학을 6년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시절이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민주화운동 3.1 위원장을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감옥 가고 제적당하고 10년 만에 졸업을 하고 치과의사가 됐죠. 그러고 나서 또 노무현 대통령 2002년에 후보가 됐을 때 재보궐선거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나가고 떨어지고 4번 떨어져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끊임없는 도전의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저 나가서 당선되라고 신발 묶어주는 사진. 2015년 재보궐선거. 낙선하셨잖아요. 네, 여기 김성수 여사 계시네요. 제가 경희대 동문입니다. 또 거의 한 달 정도 와서 저희 지역구에 와서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길 원했던 사람이다. 근데 이거 떨어지고 나서 그러나 떨어졌다. 여사님께서 펑펑 우셨다 오더라고요. 사진까지 준비하셨는데. 그리고 또 제 강점을 하나 또 말씀드리면 강점을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생각보다 개념도 있고 인간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 여의도에 오면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 어떻게 개념이 있는지. 여의도에 오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인간 냄새가 나지 않는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거든요. 또 삭막해요. 서로 의원들 간의 경쟁도 심하고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확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만들자 해서 우리 착한 의원 모임이라고 제가 또 주도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강점을 또 어필해 주세요. 또. 제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선거 벌써 6번 치렀잖아요. 제 벽보를 6번 붙였고 그 과정에서 뭐 대통령 선거 치렀죠. 또 선거를 딱 보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과의사다 보니까 이게 병의 원인이 뭘까? 경과가 어떻게 될까? 또 저 처방이 뭘까 하는 것처럼 정치적 현안 개혁과제를 보면 이게 원인이 뭐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해법에 대해서 통찰력도 생기고 나름대로. 그러면 당대표 후보 3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부합을 맞춰서 잘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3분을 나눠서 설명해 봐 주세요. 이낙연 후보님은 이제 총리의 경륜이 있으시고 또 진중함과 또 균형 감각, 위기를 잘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단지 조금 기동성이 부족하고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건 이재명 지사가 좀 순발력 있게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좀 진중하시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분이 속도감이 떨어진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님은 굉장한 어떤 친화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약간 좀 주변부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 좀 때로는 또 결정적인 선택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좀 겪는 것 같아요. 선택 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결단력. 선택 장애. 그리고 이제 박주민 후보님은 젊고 역동적이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를 그런 어떤 강점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 경륜이라든지 좀 중량감도 떨어지고 이제 이런. 그걸 본인은 어떻게 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전략적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표를 갖다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속도감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각 현안에 대해서 방향들을 바로바로 제시해 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에 두 분은 자기 역할을 정했거든요. 의원님이 설정한 본인의 역할을 저는 역할이 이제 지도부의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 위기 있죠, 경제 위기 있죠, 안보 위기 있잖아요. 이제 삼중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이 비상한 지도부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당정청을 잘 조율하고 또 180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을 하나로 이끌어서 개혁의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그 개혁의 성과를 가지고 내년 굉장한 큰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가운데 제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나가 두 가지요? 예, 첫 번째가 제가 당내에서 최고의 전략가다. 이렇게 해서 최고의 전략가라고 예. 누가 인정해 줬습니까 혹시? 그럼요. 뉴스공장 나왔을 때 다른 분들이 다 그 부분을 저한테 인정하지 않습니까? 역시 훌륭한 전략가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듣고 듣죠. 있다. 예, 그럼요. 민주당의 의원들은 다 알고 있다. 예.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을 시작을 해서 경제 민주화까지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 불평등, 양극화 해소에 그런 왼쪽의 미드필더가 되겠다.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의원님 제가 웬만하면 다 살릴 수 있거든요. 예.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유외강의 리더십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해 보이시지만 굉장히 결단하시고 또 지원 정원장 손장가요?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엎드려서 묶어주시는 거. 아까 저도 제 신발도 이렇게 묶어주셨죠, 그죠? 굉장히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또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대통령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길이 막힐 줄이야. 예? 공수처는 뭐 당연히 입법을 통해서 바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네요, 그죠? 예. 180석을 국민들이 주셨을 때는 그런 개혁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지지도 약간 좀 출렁거리고 어려운 과정인데 두 가지 의견이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중도층의 부동층의 민심을 좀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타협적인 그런 노선이 하나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면 때로는 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지만 그 성과를 국민들이 결국 인정해주고 그 성과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죠. 전략가를 하셨으니까 다음 대선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선 프레임을 짜가야 됩니까?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저는 1차적 조건이라고 봅니다. 골든타임이 한 1년 정도 된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좋은 후보를 내야 또 승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낙연과 이재명의 구도잖아요. 네. 민주당은 적어도 양대 구도입니다. 제3의 후보가 등장할 수도 있을까요? 뭐 제야에 계시지만 유시민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정세균 총리도 계시고 김경수 지사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만약에 제3의 인물이 부상한다면 누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제일 유력하다고 봅니다만은 여전히 만약에 제3의 후보가 등장한다면 유시민 작가가 유시민 이사장이 유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등장하면 파괴력이 있을까요? 뭐 그분도 물론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어떤 측면에서는 좀 이해찬 대표님하고 좀 약간 닮은 측면도 있는. 이해찬 대표하고 닮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약간 지나친 자신감 또 지나친 자신감. 너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약간 특유의 어떤 질투감도 유발시키는 것 같고요. 너 잘났다 그래 이런 거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부드러워졌다. 예,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근데 뭐 저는 뭐 여전히 이낙연 둘 중에는 누가 더 유리할까요? 현재의 구도로 보자면 저는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은 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전략적으로 볼 때. 차기의 시대 정신이 뭘까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촛불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저는 국민 통합적인 메시지를 갖는 후보가 시대 정신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적폐청산과 뭐 새로운 돌파를 해내는 그런 추진력 있는 후보를 원할 수도 있죠. 상대방에서 누가 나오면 가장 상대하기 어렵습니까? 뭐 좀 지리멸렬해가지고 상대방이. 근데 지금은 윤석열에게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가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건 야당으로 봤을 때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이 됐던 원희룡이 됐던 그쪽 정치인으로 나올 수 있는 후보한테 그게 가 있어야지. 지금 저쪽에서는 원희룡이나 뭐 좀 합리적인 개혁적 보수 그런 마인드를 갖거나 그런 어디 이미지를 갖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온다든지 그 이미지가 고착돼 있는 분이 나오면 저희가 오히려 쉬워지죠.
원희룡, 오세훈 이 두 사람 정도가 후보가 되면 까다로울 것이다? 뭐 근데 그분들도 대중을 휘어잡고 이렇게 막 끌어내는 그런 팬덤 현상을 일으킬 정도의 어떤 리더십과 카리스마는 없기 때문에 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쉽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눈에 띄는 그런 위협적인 인물이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네. 자, 그럼 본인 어필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세요. 나를 뽑아야 된다. 우리 당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과제들을 담당하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대표 주자로서 최고위원의 역할을 하나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늦깎이로 재선 의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우상호 또 하우선된 그 의원들보다 제가 나이가 한두 살 형입니다. 한 두세 살. 그래서 초재선과 다선 의원들을 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드필더 역할을 또 잘할 수 있다. 진보 개혁의 왼쪽 미드필더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 또 선거를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전략가, 그리고 또 이 원외와 원내, 그리고 초재선과 다선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미드필더. 뭐 한 명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명 뽑는 거니까 그 중에 한 명은 꼭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그러죠.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그리고 저도 고생했습니다. 아유, 끝났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이번 주 원래 나오려고 하다가 김 감독은 다음 주에 준비해서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와 같이 나올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고, 신동훈 의원. 이 블랙홀 같은 분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에서 딴지 방송국을 검색한 다음에 딴지 방송국이 나오면 구독 옆에 가입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등급이 있어. 우리는 등급을 이렇게 나눠서 삼겹살, 부채살, 갈비살, 살치살 하실 분들은 하면 된다. 정말로 할 때. 넘깁시다. 예고 없이 훅 들어오시네. 이제 의원님들이 고생하겠지. 뉴스공장 나오려면. 뉴스공장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교통방송이야 우리. 내가 스파게티를 먹고 한 병도도 스파게티를 먹어? 내가 어때서? 생긴 게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나? 주민 대표 나이도 좀 어리잖아요. 와서 이제 함부로 하려고 할 때 제가 그 보디가드 옆에 있으면 못 건듭니다. 최동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차분하게 그냥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착한 의원이라고 제가 또 주도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야. 예, 여야는 아니고 우리 당끼리 하는 거죠.